예, 저 질문이 좀 마음에 안 드시고 거슬리는 게 있더라도 패널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가 네. 질문에 대한 평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지금 국민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후보 개념이 아니라 원하는 상대가 올라온 건지 이 후보님 판단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 이제 오른 것을 두고 굉장히 오히려 쉬운 상대가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쉬운 상대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 게 더 낫냐는 생각보다도 상대 후보가 없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떤 후보든지 이제 경쟁의 상대로 이제 경쟁의 링에 올라올 테고, 그건 저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결정되더라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저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낫다 이런 생각은 하거나 또 표현해 보진 않았고요.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누가 더 본인한테 유리합니까? 그러면 전화 혹시 오면 제가 그쪽으로 반대쪽으로 찍어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쉬운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고 또 누가 더 후보로서 저희가 이기기 쉽겠냐 이 문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김미연 의원이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네, 윤 후보가 확정된 후에 사실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네. 10%포인트 이상 이긴다는 그런 네.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후보께서는 컨벤션 효과를 별로 누리지 못하고 네. 30%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한데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 같은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도 바뀌기도 하고 또 급전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결국 이 대선이라고 하는 건 미래를 향한 투표가 될 거고 또 누군가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 이런 감정이 지금은 앞서지만 결국 마지막 단계에 가면 자신들의 삶과 또 자기 가족, 자기 이제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효할까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이제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씩 저도 상대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오르면 신경 거슬리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지지율이 또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속으로 또 이렇게 안심되기도 하는 보통의 사람인데 지금의 이 현상도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컨벤션 없이 이런 걸 못 누렸냐 하는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겠죠. 저는 결국은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보고 진짜 실력 있는 후보, 내 삶을 바꿔줄 능력을 과거에 실적으로 증명한 후보, 이 기준으로 저는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또 권한을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행사하고 사적으로 남용 안 할 후보가 누구냐를 그냥 하는 말이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에 비춰본 그의 과거 그 자체다라는 말처럼 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실력과 능력, 의지, 또 철학과 가치, 비전을 증명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제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통 여야 후보 대진표가 확정이 되면 그 양측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영 선거 양상이 초반부터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대선 구도가 형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 확정 이후에도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60%를 좀 상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어떤 이 민심의 기류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모든 개인들은 언제나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혁신적 변화 또
정말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기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기대를 100% 충족하는 건 쉽지 않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권들은 임기 말에 가면 이제 변화의 욕구에 직면합니다. 그걸 보통 이제 교체 욕구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우리 민주당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특히 부동산 문제나 또 사회 경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권에 또 실제 참여한 일원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과를 좀 승화시키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권 교체에 관한 얘기는 지금 다른 역대 정권보다는 사실 낮은 거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별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지만 그 점은 좀 또 대통령 측근 친인척의 부정부패 문제가 역대 대통령에게 모두 있었는데 그 문제는 최소한 없다는 점도 좀 평가받을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는 질문을 할 때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이렇게 두 가지만 물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흑백만 있는 건 아니죠.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는 걸 선택하게 되지만 저는 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욕구 속에는 뭐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과거에 박근혜 후보가 그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정권 교체 국민 여론 속에서 새로운 정권 교체한 부분으로 인정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정권 교체 욕구가 크다고 해도 마치 그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의 격차만큼 윤석열 후보와 저의 이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것, 그 사실이 그런 점들도 보여준다고 보고 그런 점을 저희가 잘 설득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치고 또 필요한 것들은 더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민생적이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이어서 그렇게 사과도 하셨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럼 차별화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 그러니까 네. 이전 정부와는 좀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좀 꼽아주신다면 뭔가요? 역시 이제 차별화냐 승계냐 이것도 이제 양자택일적 그 언어여서 저는 이제 그런 점보다는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또 같으냐 다르냐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달라야 될 부분이 그럼 뭐냐? 의도적으로 일부러 비난하고 뭐 다름을 이렇게 말로 언어로 공격해서 갈라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첫째는 당연히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수 제도를 확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좌절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국가의 대대적인 선도적 투자를 통해서 전환적 성장, 전환 성장에 즉 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 경쟁력을 갖는 사회로 가자라는 이 전환 성장에 좀 과감하게 좀 집중적인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점이 아마 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